캐나다 토론토의 한 법정 오후 2시.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16세 소녀 지연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무게가 올려진 것 같았죠. 방청석에서는 어머니가 손수건을 꼭 쥔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엄마의 반신마비된 왼쪽 손이 무력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엄마의 중얼거림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윤정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45세,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판사석에 앉은 윤정은 지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서 크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당황했죠. 판사님, 이게 무슨... 검사가 말하려 했지만 윤정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현은 더욱 몸을 움츠렸지만 윤정의 따뜻한 눈빛에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더 크게, 내 목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이제 이것도 따라해보렴. 나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를 외치는 순간 그 아이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청석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법정에 있던 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했던 16세 소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진실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건의 전과. 제 조서를 본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망가진 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모범생이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일기장에 매일 썼을 정도로요. 2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야, 거지야. 너 엄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지연이 집 가난하다며? 급식비도 못 내잖아. 가장 끔찍했던 건 화장실 사건이었어요. 5명이 저를 끌고 가서 변기에 머리를 박고 물을 내렸어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죠. 지연이 세수하는 모습 키읔키읔키읔라는 제목으로요. 그 동영상은 학교 전체에 퍼졌고 화장실 지연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저는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반신마비가 왔고 병원비는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6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불량한 무리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지연아, 돈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며 말이죠. 첫 번째 일을 저지른 후 저는 울었어요. 내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엄마의 병원비가 발목을 잡았고 어느새 저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4건의 전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이한 패턴이 있었어요. 10건이 저를 괴롭혔던 그 5 아이들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 재석, 영희, 서진, 태욱. 그 5명의 이름은 제 머릿속에 불로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민수는 괴롭힘의 리더 격이었죠. 윤정 판사님과 첫 면담을 했을 때가 기억나요. 구치소 차가운 면회실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완전히 반항적이었어요. 지연아, 왜 그런 일들을 했니? 그냥요. 재밌어서요. 재밌었을까? 내 표정을 보니 전혀 재밌어 보이지 않는데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어른들은 제가 왜 그랬는지는 관심 없고 벌만 주려고 했는데 판사님은 달랐어요.
그냥일 리 없잖아. 너도 아프잖아.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가 아프다고 말해준 건 2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쟤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저를 개같이 괴롭혔다고요. 화장실에서 머리 박고 엄마까지 욕하고. 전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형들이 나타나서 복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수가 너를 더 아프게 만들지 않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수록 더 무서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악몽도 꾸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판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연아, 내가 당한 일들이, 내가 저지른 일들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해한다.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가해자가 된 건 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상황은 제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재판 당일 법정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 언론도 왔고 제가 괴롭혔던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오셨죠. 방청석에서는 저런 아이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결과다라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검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소년원 2년을 구형했어요. 피고인은 14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13명에 달합니다. 더 이상 사회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피고인 역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어머니의 병간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4건의 전과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죠.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엄마한테 면회도 못 가고 간호사 꿈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구나. 엄마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데 판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모든 분들께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아, 나는 지난 3주 동안 내 사건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연아, 너는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였다. 그리고 너는 범죄자이기 전에 상처받은 아이다. 나는 너를 14건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명의 아이로 본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년 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내가 저지른 일들은 분명한 잘못이야. 하지만 그 잘못의 뿌리에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폭력이 있었다. 이 아이의 잘못만을 탓할 수는 없다는 말이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말도 안 된다. 너무 관대하다는 소리들이 들렸죠.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2년간 보호처분, 매주 2회 심리상담 치료, 그리고 요양원에서 200시간 봉사활동을 명한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소년원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연아,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나를 포함해서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해피 선셋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첫날, 정말 떨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사회복지사 박 선생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지연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치매나 중풍으로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들이야. 그냥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식사 도와드리면 돼.
처음 몇 주는 정말 어색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시고 이 아이는 누구야? 새로 온 간병인이야?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봉사활동 온 학생이에요 라고 하면 아, 참 착한 아이네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특히 김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각별히 예뻐해 주셨어요. 82세이신데 경증 치매가 있으셔서 가족들은 잊으시곤 했지만 유독 저만은 기억해 주셨죠. 지연아, 오늘도 왔구나. 왜 이렇게 말랐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손을 꼭 잡고 30분은 놓지 않으셨어요. 그 따뜻하고 주름진 손에서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런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같은 아이도 괜찮을까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82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심지어 할머니도 젊었을 때 못된 짓 많이 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너는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보면 다 알아. 그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김할머니의 손자가 면회를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를 괴롭혔던 민수였던 거예요. 똑같은 눈, 똑같은 입술.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저와 민수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둘 다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너, 지연이잖아?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응, 민수야. 민수는 급하게 할머니께 달려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쟤는 저를 때린 아이예요. 쟤 때문에 저 많이 아팠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그럼 너는 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없니? 할머니가 어제 오늘 태어난 줄 아니? 순간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셔도 진실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할머니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이 아이를 괴롭힌 것도, 이 아이가 너희에게 복수한 것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할머니는 저와 민수의 손을 동시에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내 손자를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너무 복잡했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신 할머니가 제가 괴롭혔던 아이의 할머니라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요양원에 가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민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요양원 직원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연이 왜 안 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다시 할머니를 뵈었을 때 할머니께서 부탁하셨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어려운 부탁이 있어. 민수를 용서해 줄래?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애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그래, 쉽지 않지. 할머니도 알아. 하지만 지연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 할머니가 82년 살면서 배운 거야. 그 아이도 지연이만큼 아픈 아이야.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인 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더 삐뚤어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도 저처럼 아픈 아이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판사님과 상담 시간에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저도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다 보니까 저까지 더 망가졌어요. 판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미움은 독이야. 내가 먹으면 너만 아픈 독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할 필요 없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야.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이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넌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그날 밤 엄마와도 이야기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도 처음엔 그 아이들이 너무 미웠어. 우리 딸을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하지만 너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더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일주일을 더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할머니와 민수를 다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민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쉽지 않겠지만 저도 다시 살고 싶어요.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민수에게도 말씀하셨죠. 민수야, 너도 지연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 그 순간 우리 모두 울었어요. 할머니도 민수도 저도.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어요. 용서가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인지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요. 6개월 후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판사님이 가르쳐 주신 주문을 외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말들을 하면서 정말로 힘이 났어요. 제가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학교에 가니 여전히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수근거리는 소리들도 들렸고요. 야, 지연이 왔네. 쟤 감옥 갔다 온 거 아니야? 하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당히 걸었죠.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장래희망에 대해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죠. 어떤 아이들은 설마 깡패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며 킥킥거렸어요. 저는 떨렸지만 천천히 일어나서 교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쉰 후 말했어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판사님, 상담 선생님.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언젠가 환자들을 살리는 간호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제 자신을 믿으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1명, 2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셨고 몇몇 아이들도 울먹였어요. 심지어 저를 놀렸던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수민이라는 아이가 다가왔어요. 지연아, 나랑 친구할래? 너 정말 멋진 아이인 것 같아. 나도 간호사 되고 싶었는데 같이 공부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거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너를 보면서 많이 배워. 그날 밤 판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꿈을 말했을 때 다들 박수 쳐줬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2년 후 토론토 대학교 간호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판사님이었어요. 선생님, 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판사님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축하한다, 지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연아, 나는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빛을 찾아주었을 뿐이야. 제가 준비한 편지를 드렸어요. 판사님께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님을 알았어요. 앞으로 제가 만나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판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이제 저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찾아뵙고 있어요. 민수는 저와 같은 대학에 입학했고 이제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곁에는 손을 내밀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세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